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의 경제 소식 또 빠르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미국 디폴트 리스크가 살짝 사라지는 모습. 어제 미국 증시는 미국 디폴트 리스크가 사라지며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이 와중에 바이든도 낙관적이다 이렇게 말하며 기대감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다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겠죠. 오늘 저녁에 2차 회동이 있다고 하며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아마도 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좀 더 질질 끌리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 와중에 또 잘 된다면은 증시는 당분간은 걱정할 게 없다라고 외치며 앞으로 달려나갈 확률이 꽤나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0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조금 증시가 출렁출렁 거릴 확률이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의 상원이 메모리얼 데이로 22일부터 29일까지 휴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그냥 통째로 사라져버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그때도 디폴트 리스크가 사라지지 않는다면은 현금 비중을 한 5% 정도는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 혹시나 걱정이 많다면 조금만 더 챙겨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단기간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다 잘 되겠죠. 다음입니다. 이런 와중에 금값이 미지의 영역으로 갈 것, 야, 표현 장난 아닙니다.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맥쿼리에서 미국 디폴트 걱정, 페드의 긴축 사이클 종료 등에 힘입어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는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보통 금값은 국채가 하락하면은,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질수록 금값은 보통 낮아지고, 금리가 낮아질수록 금값이 높아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정말 심플하네요. 금은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을 이걸 이렇게 하나 딱 샀다고 해도 1년 뒤에 갑자기 이만큼 태어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자를 주지 않는 상품인데, 예금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연히 금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아니면 예금을 드는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어쩔 수 없이 금은 천대보다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보통은 금리가 올라갈 때는 금값은 하락, 그 반대로 금리가 떨어질 때는 금값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페드의 긴축 사이클이 사실상 뭐 거의 끝나간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러한 금값 상승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다시피 뭐 중국 정부가 맨날 사고 있니, 어디가 맨날 사고 있니, 그런 얘기도 많은데, 과연 앞으로 금값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또 금값이 신고가를 향해서 달려나간다면 우리나라 금 관련주, 뭐 특히 엘컴텍 이런 기업이 있겠죠. 이런 기업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마이클 버리, 은행주 줍줍, 맨날 던져라 팔아라 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마이클 버리. 그런데 지난번에 사과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 이후에 뭔가 달라진 포트폴리오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번 1분기에 포트폴리오가 공개가 되었는데, 그 안에 지역은행 관련주를 크게 매수하는 모습을 나타냈으며,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은행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지만 이거는 더 이상 커질 수가 없다, 더 이상 터질 수가 없다, 여기에 베팅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나오자 지역은행 관련주가 또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며, 또한 버리는 중국 빅테크를 줍줍하는 모습도 나타냈다고 합니다. 우리 강사 마이클 버리의 이런 뉴스나 기사 같은 걸 보면은, 야, 역시 법안꿀 마이클 버리가 팔으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또 반대로 은행주와 중국 빅테크를 사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과연 이번에는 마이클 버리가 맞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그 와중에 워렌 버핏은 은행주를 팔았다고 하네요. 약간은 반대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세웨이가 1분기에 TSMC 잔여 주식을 매도를 했고, 일부 은행주 주식도 판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앞서 버크셔는 작년 4분기 보유 중인 TSMC 주식의 86%를 매도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은 1분기에 남은 거 전부 다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느끼는 게 많죠. 우리가 이때까지 많이 공부했다시피, 물론 이게 앞으로도 시간이 흘러봐야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지만, 반도체가 슬금슬금 바닥치고 있다, 2분기 3분기 바닥칠 거니까 지금부터 슬금슬금 올라갈 거다, 앞으로 반도체가 1, 2년 해먹을 거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하지만 워렌 버핏은 그 좋은 주식 중 하나인 TSMC를 매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가 그렇게 안 좋은 거냐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이달 초 연례 추총에서 TSMC는 멋진 기업이긴 한데 대만의 지정학적 위치가 문제다 이렇게 말한 바 있었기 때문에 이 기업의 가치보다 혹시나 뭐 전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기면은 잃을 게 더 크다고 판단한 게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괜시리 또 불안하긴 합니다. 진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버핏은 1분기 은행주 뱅크 오브 뉴욕 멜론과 US 뱅크 오브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그 반면 BOA 주식을 매입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모주가 계속 몰려옵니다. 지난주 공모주도 2개가 연속으로 대박이 나왔고, 그리고 이번주 월화 오늘까지 진행했던 기가비스도 역대급 공모주가 나왔죠. 다들 청약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는 친구들도 기대가 크다고 합니다. 진영, 나라셀라, 마녀공장, 큐라티스 이런 기업이 온다고 하며, 참고로 진영이란 기업은 가구와 인테리어의 표면 마감재 시장에 관련된 기업이며, 그리고 나라셀라는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아실 것 같네요. 와인 수입, 유통업계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딱 봤을 때 섹터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런데 저평가 배력이 존재할지, 그리고 섹터는 아쉽지만 실적 성장이 엄청날지, 그 부분을 우리가 또 지속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꼼꼼하게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올 하반기 코스피 3000 갑니다. 야, 진짜입니까?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했나 봤더니 바로 DB금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데요. 다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전망은 맞출 확률이 딱 50%이기 때문에, 그러니 기분들은 이거를 맹목적으로 믿지 마시고, 앞으로 떨어진다면 왜 떨어지는지 그 이유를 보고, 또 올라간다는 의견은 또 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투자 계획을 수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DB금투에서 3000 간다라고 말한 이유가 뭔가? 바로 3가지라고 한데요. 미국의 금리 인하, 그리고 두 번째는 소기 회복,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환율 증폭 효과를 들었다고 합니다. 일단 금리 인하를 보면은 좀 이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뭔 벌써 인하냐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나름 타당한 건 같긴 합니다. 2024년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압박, 그러니까 증시 띄우기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금리가 하락하지 않겠나 이런 예측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비는 양호할 것이다, 예상외로 양호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으며, 마지막으로 환율이 달러 약세가 나타날 확률이 높아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부했죠. 금리 인상이 끝나면 달러가 약세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외국인의 매수가 신흥국, 특히 한국에 들어올 확률이 꽤나 높아지는 거 우리가 많이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는 외국인의 매수가 크게 들어올 수 있어서 이 3가지가 맞아떨어진다면은 코스피는 3000이 꿈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부했다시피 저 기릿은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소비 회복까지는 아니지만 금리 인하 플러스 환율 증폭 효과, 이 2개 때문에 올 여름 그리고 가을까지는 증시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과연 우리가 경기 침체 벽을 넘을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3000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가봐야 알 수 있겠죠. 경기 침체도 온다 해놓고 또 안 올 확률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과연 코스피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그 와중에 삼성전자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올 여름 2600까지는 충분히 도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빗썸 실적은 어떨까요? 진짜 코인이 엄청 난리일 때 돈 위에서 수령하던 빗썸 등 암호화폐 거래소, 이러한 거래소들의 실적이 지금 현재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빗썸의 1분기 실적을 보니까 영업이익이 162억 원으로 전년비 80%나 급감한 걸 확인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 당연히 거래대금이 줄어서겠죠. 작년 5월에는 1일 거래대금이 무려 1조 2천억, 그러니까 하루에 1조 넘게 거래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1,4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10분의 1 통화가 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코인 시장이 확실히 죽긴 죽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또 언젠가 금리가 낮아질 때쯤, 혹은 은행이 또 무슨 리스크가 빠질 때쯤, 그럴 때 코인 시장이 난리가 날 때가 있겠죠. 그때가 언제 올지 그런 부분도 한 번씩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터키 증시가 좀 이상한 흐름이 나타났죠. 엄청난 급락을 했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에르도안이 당선되자 튀르키예가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누구시길래 증시를 부셔놓으셨나 봤더니 바로 에르도안이라는 사람은 과거 권위주의 통치 스타일로 유명했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돌아오자 경제적 리스크가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증시가 발작한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니 근데 그러면은 미리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데 대선 바로 전에는 에르도안 말고 다른 대표 지지율이 더 높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을 뒤집은 거, 그러니까 트럼프처럼 예상 밖에 다른 사람이 당선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크게 급락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다만 아직까지 끝나진 않았다고 합니다. 과반이 아니라서 오는 28일 결선 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튀르키예 주시장은 다시 또 반등이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5년 만에 일감, 탈원전 중단 기조에 맞춰서 신한울 원전 3, 4호기의 주기기 제작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5년간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지만, 그런데 이제 대규모 일감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또한 여기에 맞춰서 산업부는 원전 산업에 2조 원을 투자해 SMR 등을 개발한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역시 이번 정권은 원전주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과연 앞으로 원전주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그 수혜는 누가 받을지, 실제로 실적은 지킬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B2를 하면은 돈은 잘 벌까? 자, 올해 CFD 등 B2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여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과연 B2 하면은 돈을 잘 벌까요? 당연히 잘 벌어야지, 리스크가 큰 만큼 크게 벌겠지 라고 생각하고 확인했지만, 그런데 역시나 한두 번은 크게 벌 수 있으나 끝에 가면은 다들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 증권사의 통계를 봐도 B2 투자들의 수익률은 일반 투자들에 비해서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투자한 종목 10개 중에 3종목만 일반 투자자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냈고, 나머지 7개는 일반 투자자보다 더 나쁜 수익률을 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B2를 하면서도 잘하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든 잘하겠죠. 그러니까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빚이라는 게 들어가면은 내 돈이 아니고 또 불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더 크게 먹을 수 있는 것도 불안하니까 빨리 팔고, 가만히 냅두면 올라가는 것도 조금 떨어지면은 야 너무 불안하다 빨리 손절해야지, 이렇게 손절하는 게 아니겠는가? 결국은 B2 아무리 해봐야 그냥 내 돈으로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더 높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네요. 다음입니다. JYP 엔터 10만원을 넘겼습니다. 진짜 대박이네요. 저 JYP 엔터 115,400원, 진짜 그 어색함이 느껴지는 그런 가격인데 1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며 오전에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이 어땠나? 1분기 매출액은 1180억, 영업이익은 420억을 기록하며 영업이익률도 대박이죠. 그런데 이 영업이익률이 컨센서스가 270억인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아주 대박으로 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줄줄이 목표가 상향을 한 걸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앞으로 기대감이 남아있죠. A2K 프로젝트. 참고로 A2K 프로젝트는 미국 걸그룹 육성 프로젝트로 이미 오디션을 치렀고 2분기 중 A2K가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은 A2K가 만약에 흥행할 경우 시총이 6조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참고로 지금 JYP 지금 이렇게 올라도 4조밖에 안 되죠. 여기서 50% 더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지 요즘 들어 엔터주 분위기가 진짜 좋은데 쉽사리 꺼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불꽃을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배터리 아저씨 퇴사. 저 금양이란 기업이 이렇게 올랐던 이유는 사실상 배터리 아저씨 덕이 한 80% 이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가 갑자기 퇴사를 하자 주가는 이렇게 급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안 그래도 많이 떨어지는 주가가 급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터리 아저씨가 왜 사표를 냈나 봤더니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국거래소 측으로부터 압박을 받아서 회사에 폐를 끼칠 수 없어 그만두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최악은 끝인가? 전일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쳤다는 기대감이 나오며 마이크론이 6%나 급등하며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6%나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 흐름 우리나라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개 기업이 받으며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앞으로도 추가 상승이 나와서 이제 삼성전자 세 번째 부딪히는 66,000원 라인, 이 라인을 강하게 뚫고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반도체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자, 반도체 하면은 뭐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이런 단어가 생각나는데, 그런데 우주용 반도체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당연히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죠. 한번 관련 소식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 들어 우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니까 우주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 우주 반도체는 일반 상용 반도체 대비 1000배가량 비싸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당연히 우주에서 고장나면 안 되겠죠. 그 비싼 장비가 한 번에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주의 혹독한 환경, 충격, 방사선 이런 것들에게도 전부 다 버티는 그러한 제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 상용 제품이 나온 후 10년이나 보안 설계와 신뢰성 검사를 거친 후에야 우주선에 사용이 된다고 하니까 아주 비쌀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시장이 크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았지만, 그런데 이제는 진짜 우주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주선을 발사했다 이런 소식이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두 번밖에 없었지만 요즘은 거의 매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앞으로는 매주 있을 걸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주반도체 이쪽 시장도 한번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 와중에 국내 우주용 반도체 생태계는 전무한 상황이라서 조금은 아쉬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식량 신냉전. 오늘 오랜만에 또 사료주가 상한가 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흑해 곡물 협정이 삐걱거린다 이런 소문이 나왔으며, 이 와중에 식량 신냉전 가능성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중국은 항상 미국산 농산물을 쫙쫙 수입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의존도를 빠르게 낮추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냉전이 식량에서 열리는 거 아니냐, 미국도 항상 중국한테 수출하다가 이번에 못하니까 타격을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나저나 중국은 엄청나게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유명한데 어디서 수입을 하는가 봤더니 미국 대신에 브라질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쪽에서 수입하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 세계 식량 시장에 지각 변동이 나타나는 게 당연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소식이 나오자 또 곡물 관련주 이쪽이 또 들썩들썩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마침 또 지구가 엘니뇨 때문에 엄청나게 덥고 엄청나게 비가 많이 내릴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과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식량 관련주, 곡물 관련주 이쪽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 계속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전기요금이 올라도 여전히 원가보다 쌉니다. 연일 냉방비 폭탄이라는 뉴스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올라도 원가가 더 비싸다는 충격적인 소식, 그만큼 인플레가 심하구나, 그리고 플러스 우리가 또 나름 싸게 사용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얼마나 오르나 봤더니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 3,000원이 오르고요, 그 다음에 가스는 4,400원 정도가 오른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은 금액은 또 아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나저나 한번 궁금해서 봤습니다. 다른 나라 전기요금 얼마인가 봤더니 덴마크, 이탈리아, 독일이 가장 비싸더라고요. 750원 수준으로 상위권인 걸 확인할 수 있고, 한국은 154원, 이번에 올라서 154원으로 사실상 독일인이 보면은 야, 전기 이렇게 팔아서 남는 게 있나요?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싸고, 그리고 실제로 다른 나라랑 비교해도 OECD 38개국 중에서 36위인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싸긴 진짜 싸다, 한국전력이 왜 적자인지 알겠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른 더위에 에어컨이 잘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확인했던 내용이죠. 그냥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에어컨을 찾는 수요도 빨라지고 있다고 하며, 특히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가 예상되는데, 작년 에어컨 판매량이 최근 6년 중 가장 적었던 만큼 올해는 신규 구입 및 교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는 공간 활용도가 중요해서 그냥 원래 있던 에어컨을 이제 바꿀 때 천정형 에어컨으로 교체하는 그러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더위 관련주도 관심 있게 봐야겠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